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이제 향약이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정착을 하게 됐었는가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원에 해당하는 조선시대 때 문화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발달을 하게 되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은 프린트는 7페이지, 그 다음에 교과서는 135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먼저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서원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바로 서원에서는 사림들이 자기네들끼리 뭉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그 만남의 장 뭐 이런 것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사림들의 세력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이 바로 서원이었다고 한다면, 향약의 경우에는 좀 얘기가 좀 달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다고 한다면, 향약의 경우에는 처음 이 향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 들여온 사람은 조광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날까요? 조광조, 바로 무슨 왕이 조광조를 등용을 시켰었나요? 기억날까요? 바로 중종이었었죠. 여러분들, 중종이 조광조를 중용을 해서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근데 그때에 조광조는 중국 쪽에서 여씨 향약이라고 하는 이 향약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보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바로 이 여씨 향약을 봤었던 이황과 이 선생은 이것이 그대로 100%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씩 수정을 해가지고서 지방에서 이 향약을 본격적으로 실시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향약은 본격적으로 뭘 하는 것이었느냐? 바로 조선시대 때는 경제 생활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농업이었을까요? 상업이었을까요? 수공업이었을까요? 아니면 수렵, 채집, 어로 이런 거였을까요? 정답은 주로 농업이었습니다. 근데 농사일은 혼자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 명이서 같이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일의 능률이 굉장히 빠른 건 사실이었거든요. 때문에 농촌 사회는 바로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되게 단결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사대부들은 우리가 현재 잘 살기 위해서는 농촌 경제, 상업, 농업이 잘 돼야 되고, 농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러한 풍속이 계속해서 정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었어요. 실제로 우리 농촌 같은 경우에도 두레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공동 경작제 같은 것이 있기도 했었는데, 이것을 바로 이 사대부들이 향약으로 진짜 끌어들였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상부상조의 풍속을 정착을 시킵니다. 상부상조,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풍속이 있죠.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사람이 굶어 죽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순간 바로 그 사람이 나중에 만약에 살아있을 때는 어쩌면 우리 집의 농사 일을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그 사람이 죽게 되면서 내 집에 있는 농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적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농사가 더 안 되겠죠. 바로 이런 일들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누구 하나든 간에 그 마을 공동체에서 따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죠. 바로 이 향약은, 이 향약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우리나라로 들여왔던 사람이 조광조가 있었죠. 조광조는 어떤 세력이 포함이 됩니까? 바로 이들이 신진사대부죠. 신진사대부에 해당됐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살인파에 해당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있었던 유교를 바로 백성들에게도 유교적인 윤리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향약이라고 하는 그런 윤리를 통해가지고서 사람들을 이제 유교적으로 교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상부상조도 좋고 유교적인 윤리도 좋고 하지만은 이 향약을 주도하려고 했었던 건 전부 다가 이 사대부들이었었거든요. 양반들이었단 말입니다. 살인파와 같은. 근데
일반 백성들이 무슨 이익이 있으니까 바로 이 양반 사대부들에게 뭔가 몸을 기대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 향약에 같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기댄 것이 있으니까. 실제로는 여러분들 양반 사대부들은 지방의 중소 지주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양반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사회를 위해서 진짜 일했었던 것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엄청나게 크게 가뭄이 있어가지고서 그 고을에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다 굶어 죽기 일부 직전의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양반들의 경우에는 자기 집이 그래도 좀 먹을 곳이 있다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 같이 나눠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쨌든 간에 사회의 최종적인 그런 안정판 역할을 국가가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느 정도 이 사대부들이 좀 보호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백성들의 경우에는 이 양반 사대부들의 말을 듣는 것이 자기들이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양반들이 주도하는 향약 같은 것에 많이 참가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양반들은 향약을 주도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 향약이니까 향은 고향 향자니까 바로 지방의 약소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방 지역에 있었던 일종의 귀약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향약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향약 안에 있는 이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규정을 좀 어겼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잘못한 수준까지는 바로 이 향약의 규정에 따라서 실제로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 처벌이 가는 사람이 바로 양반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근데 너무 심한 범죄라고 한다면 양반이 직접 처벌하면 안 되고 일반적인 그 지역의 고을 수령이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아주 짜잘한 문제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은 바로 그 지역에 있던 양반이 주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위기상에 빠졌을 때는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양반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뭔가 잘못을 하면은 그것을 또 이제 꾸지람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양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향촌 사회에서는 바로 이 양반이 지도층으로서 이제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 중에서 이 향약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게 되었다. 어쨌든 간에 이 양반층이 주로 추구했었던 그런 윤리가 바로 유교윤리였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일반 백성들에게도 유교윤리가 보급이 됐고, 양반 중심 사회의 질서가 점차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의 확산을 보면 먼저 성리학에서 매우 중요시 여기는 유교적 윤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프린트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바로 3강, 그 다음에 5륜이라고 하는 유교 윤리래요. 3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임금과 신하의 사이의 도리, 그다음에 두 번째,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남편과 아내 간의 도리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도리를 지키면은 이로써 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5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종의 윤리라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임금과 신하 간에는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을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자 사이에,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친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 부부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지금 와서는 조금 좀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 윤리일 수도 있겠지만, 남자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여성이 따로 하는 일이 따로 있으니까 이것을 서로 구별해서 각각의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부 사이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갔을 때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보다도 기본적으로 보면 삶을 더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세상에 대한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저 사람이 내 공식적인 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윤리가 정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 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윤리를 내세우게 됐던 것이죠. 이게 바로 5개의 윤리, 즉 5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3정 5륜이라고 하는 것의 그 원리를 백성들이 얘기하니까 딱 들어보니까 참 좋거든요.
딱 좋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것에 따라가지고서 생활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양반들의 경우에는 이것을 실제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에 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천자문을 떼고 나서 공부를 한대요. 천자문을 떼고 나서 본격적으로 유교 경전을 공부하기 시작을 할 때 초등학교 교과서 중에서 한 고학년 수준에 해당하는 유교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소학이라고 하는 교과서입니다. 이 소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소학이라고 하는 유교의 윤리를 계속해서 이제 언급해 놓은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는 이제 유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사람의 선한 마음이 바깥쪽으로 표현이 되려고 한다면, 거치게 표현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걸 선한 것을 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되게 친하게 지내가지고서 야 반갑다라고 하는 표현을 바로 이거 반갑다고 툭 하고 쳐요. 근데 상대방이 이름 딱 맞으면 되게 아파요. 이렇다고 한다면은 나는 이것이 강하게 너와 친하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겠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학교 폭력인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상대방을 대할 때는 항상 기본적인 예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유교에서는 바로 이 예를 사람의 마음을 바깥쪽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 예법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법에서 가장 중요한 예법들에 대해서 결정을 해놓은 그 책이 주자가래라고 해요.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놓은 집에서의 예법이라는 뜻이겠죠. 이 주자가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그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사도 있잖아요. 태어났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고 죽을 때 그런 각각의 상황에서의 그런 예법 같은 것도 있잖아요. 바로 이런 예법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규정해 놓은 것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내세우는 이 주자가래라고 합니다. 근데 특히 여기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뭐냐면 하나는 효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충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거 이외에 인, 의, 예, 지, 신 이런 것이 있기도 하지만요. 특히 사회를 가족이 확장된 것이 사회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보통 가져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건 말이 있거든요. 수신, 나를 닦고, 그 다음에 제가 가족을 이제 남들 잘 제어하고 잘 다스릴 수 있어야, 치국,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는 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바로 유교적인 건 지지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나를 닦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효입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잘해야지 임금에게도 충성을 다 바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은 동급인 겁니다. 하지만 굳이 더 얘기한다고 한다면 왕에 대한 충성보다는 바로 부모에 대한 효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통 여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당시에 효를 매우 중요시 여겼었는데 주자가리에서는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의 효도를 다하는 것은 당연하긴 한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효도를 다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바로 돌아가신 그 순간에 그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이 알아주시지 못한 그런 효성을 열심히 바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기리는 제사가 매우 중요시 여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 부모님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부모님의 그 자식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바로 사회적으로 정착하기가 되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첩의 자식보다는 처의 자식이 이제 어느 정도 더 대우를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나 혼자 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는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을 결혼한 여성을 가지고서 이제 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남성이 본처 말고 그 다음으로 결혼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첩이 많이 있는 경우도 실제로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제사를 주도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정식 부인의 첫 번째 아들이 주로 이것을 주도해야 한다고 하는 인식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적장자, 즉 정식 부인의 첫 번째 아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양반층들의 경우에는 사례를 좀 드리죠. 이 효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제대로, 효라고 하는 건물 내가 제대로 실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바로 내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를 바치는 것. 근데 이것이 점점 확장해 나간다고 한다면 내 부모님과 더 나아가서 내 할아버지 할머니와 내 조상에게 바로 마음을 쓰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건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 양반들의 경우에는 집을 만들면 바로 그 집 본체 뒷뜰에다가 조상들의 위패를, 진짜 무덤은 아니고요, 위패를 모셔놓은 조그마한 건물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가묘라고 얘기해요. 이 가묘라고 하는 뼈대 있는 그런 양반 가문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런 가묘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 가문이 이런 활동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족보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족보가 있는 집안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족보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조선 중기 이후 후기 정도, 그 정도에 가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족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는 실제로 족보를 그다지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경우도 진짜 많았었어요. 내가 조상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조상님들의 이름들을 다 까먹고 그다음에 누구의 아들이고 뭐 이런 것처럼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아들을 낳는데 내 아들이 나 자신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전부 다 알고 싶어하는 건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아들이 내가 지금 나의 조상이 누구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의 아들이 그것을 아는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바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좀 위조가 되는 경우도 진짜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은 이런 족보를 만들게 됨으로써 바로 이렇게 자신이 뼈대 있는 가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평민이라든가 그 다음에 천민들의 경우에는 가묘라든가 족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양반층들은 니네들보다 확실하게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의 별표 2개 향약 내용에서는 자, 조광조가 밑줄 빈칸에 적겠습니다. 여시향약 자, 여시향약 보급 밑줄, 그 다음에 2번과 2가 우리 시점에 맞게 수정을 했으며, 동그라미 1번 향촌의 상부상조 풍속 밑줄, 동그라미 2번 유교윤리가 결합,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은 향약 규정을 들어 향촌민을 빈칸에 적겠습니다. 처벌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약에서는 동그라미 1번 유교윤리를 보급합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유교윤리가 이 향약이 보급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제 향촌에 보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향약을 양반이 주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가 확립이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성리학적 사회 질서의 확산에서는 빈칸에 주겠습니다. 살인 세력의 활약으로 16세기에 들어서는 일반 백성까지 성리학적 윤리가 보급이 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에 바로 이제 성리학적 윤리인 빈칸에 주겠습니다. 삼강오륜. 이 삼강오륜의 원리가 일반 백성들에게도 전파가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유학 인문서라 볼 수 있는 동그라미 1번 소학과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이건 유학의 인문서입니다. 처음에 배우는 그런
창문 책이라는 뜻이에요. 네, 동감 2번 주자가래 가정의례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때 당시에 만들어져서 보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사가 중시되는 풍속이 되게 유행하게 됩니다. 빈칸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본처의 첫 번째 아들, 이 사람을 중요시하는 적장자를 중요시하는 풍속이 정착이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보면 양반층에서 발표하나 동감 1번 가묘가 건립됩니다. 집안의 묘가 건립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집안의 묘, 정확히 얘기한다면 지방의 작은 사당이라고 보면 되겠죠. 바로 조상들의 위패 같은 것을 모셔놓은 작은 사당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는 바로 족보가 이때 당시에 편찬이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조상들이 누구누구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계보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족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걸 만드는 과정 중에서 다음 줄에 밑줄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만은 양반의 신분적 우위 강조. 그 다음에 동감 1번 성리학의 발달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만은 빈칸에 적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좀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잘 들어주세요. 자, 먼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대체 그렇다고 한다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유학자들이 이것을 열심히 기존의 유학을 버리고서 이것을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었느냐. 여러분들 성리학 이전에 있었던 유학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훈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훈고학의 경우에는 이것은 현실 사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해당하는 그런 글들이 주로 있었지, 현실 세계를 벗어난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 같은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중국의 송나라 때의 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중에 존칭으로 주자라고도 불리게 되는데요. 그 주자가 이제 이 주자입니다. 이 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유학의 하나의 체제를 만들었는데, 바로 기존에 있는 유학에 있는 경전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창의적으로 재해석을 해가지고서 유학 안에 녹여져 있는 우주관과 그 다음에 인간의 신성관을 이제 나름대로 잘 써놓은 것이 바로 잘 써놔가지고서 하나의 또 다른 형태의 유학의 체계를 마련한 것이 바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주와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공부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본되는 그 요소가 무엇이냐? 하나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근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근본 원리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근본 원리 혹은 그 근본이 바깥쪽으로 표현되어져 나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다는 굉장히 변화무쌍하죠. 왜? 항상 이제 파도가 치니까 태풍이 불면 엄청나게 거칠게 바람이 불고, 태풍이 아닌 잔잔한 경우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살랑살랑 그냥 파도가 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모습을 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바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그것이 바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바다라고 하는 본질은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바다가 바깥쪽으로 표현되는 성난 파도가 치는 모습이라든가 잔잔한 모습, 그 다음에 살랑살랑 파도가 치는 모습, 그런 모습들, 바깥쪽에 보이는 모습들을 전부 다 일컬어서 우리는 기라고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도 근본적인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근본적인 마음은 항상 바깥쪽으로 무엇인가 이것이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던 것이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이황의 경우에는 이런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화폐에 나오신 분이죠. 이분의 경우에는 성리학에서는 이와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으나 이 중에서 특히 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성리학에서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원래 선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착하단 말이에요. 다만 이 착한 것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과정 중에서 악한 것과 같이 만나가지고서 악한 것으로 변신되는 것이 있다. 하지만은 바로 그 바깥쪽으로 표현된 것 자체가 원래 선했었던 원칙인 인간의 원래 그 마음을 열심히 배워나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세상은 전부 다 착한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나도 되게 좀 이상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이완 선생의 경우에는 바로 기본적으로 이 모든 생활들을 인간의 본성과 같은 그런 원래의 선한 마음으로 전부 다 돌아가서 모든 것을 그렇게 착하게만 행동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대 때가 어떤 시대였느냐, 바로 사화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던 시대였었고, 그때 당시에 살인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악이라고 볼 수 있는 세력이 바로 훈구파 세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훈구파 세력들을 찌그러진 그런 원칙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가지고서 인간의 선한 마음의 형태로 이제 바꿔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인간의 선한 마음을 열심히 공부했던 우리 살인파가 권력을 잡아야 한다 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우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이 훈구파를 내쫓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도덕규범에 대해서 별 인식이 없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도덕규범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의를 강조했기 때문에 원칙이 바로 이의이므로 바로 일종의 원칙론자라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분을 다른 말로 뭐라고 보냐면 이의를 중요시 여기는 주리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황희 학파가 보통 이제 영락학파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율곡 이희 선생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실제로 이 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깥쪽으로 표현되는 것이 기인데 마음을 어떻게 바깥쪽에서 눈으로 보이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바로 이 기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기라고 하는 것을 바로 착하게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현실에서 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를 현실적으로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열심히 고민하셨던 분이 바로 율곡 이희 선생님이었어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적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리인데, 이것을 변화무쌍한 현실에다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현실론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와 기 중에서 주로 기를 강조하셨던 분이라고 해가지고서 이분을 따르는 그런 학파에 있어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주기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분들이 기호학파에 해당되는 분들이죠. 나중에 서인을 구성하기도 하죠. 자, 바로 이렇게 바로 율곡 이희 선생과 그 다음에 퇴계 이황 선생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성리학의 발달에선 별표 하나. 자, 빈칸 적겠습니다. 이 근본 원리와 기, 근본 원리가 밖으로 표현된 것, 이건 쓰일 개념으로서 이걸 가지고서 우주, 동그라미 1번, 우주의 생성과 구조, 동그라미 2번, 인간 심성의 구조 등에 대한 연구, 이것을 했었다고 합니다. 먼저 이황 선생의 경우에는 별표 하나, 이황, 동그라미 1번, 이 근본 원리를 강조하시고, 동그라미 2번, 이상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동그라미 3번, 도덕규범 확립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오른쪽에서 적어주세요. 주리론. 두 번째, 이의 경우에는 기라고 하는 걸 중요시 여깁니다. 근본 원리가 바깥으로 표현된 것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여기의 경우에는 현실주의적 성격, 현실에 나타난 선함이 어떤 것인가를 열심히 연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그라미 1번 현실주의적 성격을 보여줬고, 동그라미 2번 성리학적 이상을 빈칸에 적겠습니다. 현실에 실현하는 것에 관심을 주로 가졌다고 합니다. 드디어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포인트 8페이지고 여러분들 교과서 몇 페이지에 해당이 되냐면 138페이지에 해당이 돼요. 자, 1번 민족문화를 꽃피우다. 여기서 1번 훈민정음 반포하다에서 컨시한 사업을 추진하다까지 동감 1번에 본다고 한다면 훈민정음의 반포 별표 2개 쳐주세요. 먼저 목적은 원래 이제 훈민정음
해를 보내서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서로 뜻이 통하지 않으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이제 상대방과 소통을 하려고 해도 이 뜻이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께서는 이를 불쌍히 여겨서 새롭게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인데 좀 더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세종대왕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백성들이 뭐 뜻을 서로 펼치든 말든 세종대왕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었던 세종대왕.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열심히 명문장을 써가지고서 얘기하고 그다음 이거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바로 많은 것을 이제 정책을 시행할 테니까 이거 따라와라 라고 선언문까지 쓰고 각 지방에다가 방까지 붙이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정답 그 쓰여져 있는 글자가 전부 다 한자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정답 1번 목적은 정부가 백성에게 정책이 무엇이다, 그다음에 법이 무엇이다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바로 성리학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근데 성리학적인 원리가 전부 다 한자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과 각종 윤리 같은 것을 바로 우리말로 이것을 번역을 해가지고서 백성들에게 알기 쉽게 전파하는 것이 일단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백성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것을 정말 활용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본다고 한다면 정책과 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서도 왕실의 권위를, 즉 국가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당시에 고려 왕조 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로 왜 조선 왕조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조선 왕조를 세운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가, 이런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를 수 있도록 노래를 창작을 해요. 이 노래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용비어천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이성계의 조선의 시조가 바로 이성계죠. 이성계의 5대조 할아버지서부터 5단계 위에 있는 할아버지서부터 이성계까지 계속해서 바로 어떤 업적을 남기셨고 결과적으로 이성계 때 어떤 업적을 남기셔서 이렇게 나라를 세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위대한 이성계의 가문을 따라가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 노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들에게 성리학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성리학적 윤리들을 단행을 했는데 이걸 전부 다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훈민정음 번역을 해가지고 일반 백성들에 가르쳐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향리를 선발합니다. 쉬운 한글은 안다면 그 한글로 이루어진 문서 같은 경우는 잘 처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 문서 처리에 능력에 뛰어난 사람들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향리 선발의 경우에는 주로 한글을 통해 가지고서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요거에 따라서 선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서리, 즉 일반적으로 과거 시험에 합격했던 사람들보다 더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중인 계층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서리라고 하는데요. 이 서리들은 바로 한문을 모르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 같은 것을 한글로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그 문서로 이것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목적이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됨으로써 원래 중국의 한문의 체계와 우리나라의 말의 어순, 어법 이런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맞지 않는 그런 글자를 갖고 와가지고서 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역이었겠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말과 어법에 맞는 문자를 만들게 되면서 우리나라 민족 고유의 문자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지금 현재도 보면은 전 세계에서 이 고유의 문자를 갖고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커다란 자부심의
자부심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실제로 백성들이 글을 쓰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한글 소설까지도 만들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서 민족 문화가 더 발달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후민정부상 별표 속에 목적 정답 1번 정부가 빈칸에 넣겠습니다. 백성에게 정책이나 법을 잘 알리기 위한. 정답 2번 성리학적 윤리 보급을 위한. 자, 이것 때문에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이 필요했었으므로, 자, 활용해서는 동그라미 1번, 자, 정책과 법을 백성들에게 쉽게 알리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왕실 권위를 높였습니다. 대표적인 글 중에 하나가 용비 어천가라고 하는 글이죠. 이걸 외에도 이제 부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어린 청강지고 뭐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각종 성리학적인 윤리서의 번역 및 보급을 했었고,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에서는 향리 선발하는데 이걸 써먹기도 했습니다. 동그라미 5번 서리의 행정실무 같은 것을 이제 하는데 이 한글을 활용하기도 했었죠.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북방 지역에서 군사적인 안무를 한글로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한글은 우리나라 사람만 알지 중국 사람이라든가 예를 들면 북쪽에 있는 여신족이라든가 아니면 일본 놈들은 모르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 한글은 암호의 역할까지도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역사서에서는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이때 당시에 인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다 플러스 역사의 교훈, 역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교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역사서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유교적으로 봤을 때 교훈을 역사서에다가 집어넣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만들었던 역사서의 경우에는 바로 조선 건국이 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역사 속에 녹여져 있는 유교적 윤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얘기함으로써 유교적인 인연이 일반 백성들에게 보급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역사서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만들어졌던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재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바로 조선왕조실록. 이거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실제 이것을 여러분들 선생님이 본 적이 있기도 한데 어느 정도냐면 이 조선왕조실록이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두께에 해당되는 책으로 태조선부터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커다란 도서관에 있는 그 책장 있죠. 그걸 꽉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그 양이 많아요. 조그만 글씨로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이때 당시에 기록을 많이 남겼다는 것을 살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 왕조가 왜 나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 고려 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걸 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대략적으로 축약을 해가지고서 고려사라는 책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책도 너무 많으니까 이걸 또 줄여가지고서 만든 책이 바로 고려사 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고려의 역사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역대 왕국들의 바로 역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총정리했었던 그런 책이 바로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역사서에서는 별표 한 개만, 역사서 동감 1번 조선 건국의 정당성 확립, 동감 2번 유교 인형 보급. 각 역사서에서는 동감 1번 조선왕조실록, 빈칸에 적어주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조선의 각 왕들의 역사 정리. 참고적으로 조선의 왕들은 자기가 말하는 그 순간 전부 옆에서 사관들이 다 적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 보면 안 돼요. 왜? 봤는데 만약에 이 사관이 왕을 욕해놓은 것을 보게 되면 사관은 죽임을 당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부터는 누가 사관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조선의 국왕은 자신의 기록을 자기가 직접 보지 못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의 국왕이 아무리 몰고 싶고 깽판 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어도 역사에서 길이길이 욕먹을까 무서워가지고서 제대로 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또 그걸 또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도 있었고요. 자, 어쨌든 그런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동그라미 3번에서는 의리에서 바로 예법서입니다. 유교적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예법서로서 국가에 매우 중요한 바로 5개의 예법, 오른쪽에 나와 있죠. 바로 길례라든가 관례라든가 홀례,
등의 가리에, 그 다음에 사신접대하는 빌리에, 군사의식인 분리에, 그 다음에 상례의식인 흉례, 이런 것 때는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놓은 것이 바로 이 국조 올해입니다. 그거 다시 기억해 주고요. 그 외에도 일반 백성들에게는 삼강행실도라고 해가지고서 삼강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고사성어 같은 것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글을 바로 그림으로 표현해가지고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4번에서는 지도서와 지리서가 있는데요. 중앙집권 강화와 국방을 위해서 지도서와 지리서를 만들었던 거예요. 지도는 말 그대로 지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입니다. 팔도도니까 조선의 바로 팔도에 대해서 지도를 남긴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전국 지도에 해당됩니다. 조선 팔도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하는 지도가 있는데요. 이 지도는 조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세계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상상해서 만든 것입니다. 네, 바로 밑에 있는 게 바로 그건데요. 근데 여기 딱 보면은 중국하고 우리나라를 정말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어요. 그렇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 바로 나머지 지역은 되게 조그맣고 아프리카까지 만들어 놓긴 했는데 말이죠. 되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일부도 되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건 웬만한 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냥 어느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가에 대한 것을 여실히 보여줬던 것이 바로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현재 존재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지리서에서는 세종실록에서 지리지, 각 지역의 지리에서 어떤 지역에 뭐가 뛰어나고 뭐 어떤 특산물이 나오고 어떤 인물이 뛰어나고 토지가 어떻고 자연 환경이 어떠며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세종실록 지리지인데요. 이것을 좀 더 공식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에 의해서 제대로 만든 것이 바로 빈칸에 있습니다. 동국여지승남, 동국여지승남. 이 동국여지 승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지방의 역사와 자연과 토지, 교통, 인구와 관련된 것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건데요. 이게 왜 필요했느냐? 바로 그것을 알아야지 정부가 그 지역의 환경과 인구와 그 다음에 지리와 이런 것과 관련된 것에 대한 정책을 시행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왕조는 통치가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